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만기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전략포럼 공동의장님께서 디지털 전환 시대 향후 10년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제10회 지식재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백만기 공동의장님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만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10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한 게 특히 감개무량한 것은 제가 국가지재위의 1기 위원으로 또 연임을 해서 4년간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그 국가지재위의 활동 내용을 리뷰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또 기회를 갖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소냉전 시대에 그 특허 제도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요새 서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미국과 중국이 분리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소련 그 양국가의 그 경제 시스템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도 많이 달랐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해주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 그 당시에 중공 이런 나라들은 소위 발명자증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죠. Inventor Certificate. 반면에 소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특허 제도를 일찍이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은 Inventors Certificate라고 부르는 발명자증 제도가 발명자한테 이 메달을 하나 수여하고 뭔가 이 보상을 해주기는 하는데 아주 소액의 어떤 발명 보상금을 주는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사회 전체 시스템 속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산권의 사회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결국은 발명자의 발명 의욕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중국의 경우도 등소평의 개방 정책 이후에 1983년도에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 러시아도 특허 제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런 제도임에 틀림없었다 하는 것을 모든 나라가 다 공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 국가지재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허 제도와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특허 제도와 이노베이션 팔러시, 혁신 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미국같이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발명자 보호를 생각했던 그런 선진국에서 소위 특허 제도라는 것이 또 특허라는 것이 단순히 R&D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소위 혁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된다는 사실을 많이들 잊고 있다 하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법을 비롯한 소위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법들이 일반적인 무슨 산업정책, 문화정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런 어떤
한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미의 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법이고 지재권법이고 그렇다는 인식을 우리들이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IP 정책이 또 제도가 어떻게 발전돼 왔으며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우리나라의 과거의 IP의 히스토리를 보건대 어떤 점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 IP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 정책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재권인데 이 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은 결국 정치적인 리더십입니다. 한 나라의 특정한 장관이 IP 정책을 들고 이걸 중요한 정책이라고 이슈를 레이즈하고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많은 나라의 경우에 특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국이 건국 직후에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조지 워싱턴이 국회에서 처음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1790년에 의회에서 행한 최초 연설에서 발명이나 저작을 진흥하기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특허청이란 제도는 없었고 특허위원회에서 초대 위원장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점은 있지만은 역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항상 또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 차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특허의 독점과 또 공정거래 정책과의 조화의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듯이 특허 제도는 출범 초기부터 그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신사유람단이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견문록을 썼는데 그것이 187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었다 하는 점을 그 사람들의 보고서에 분명히 못 박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메이지 유신 체제 하에서 이 최초의 특허법 전매 특허 조례가 제정이 됐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에게 특허 제도 실시를 상소한 지석영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흔들릴 때였고 나라 자체의 그 유지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소문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었겠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특허 제도는 그냥 일본의 특허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또 재미난 것은 미국 군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그 당시 상공부에 해당되는 상무부가 특허국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발명이 있을 턱도 없었는데 그러나 역시 미국의 건국 정신의 맥을 잇는 그런 흐름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나 1991년도에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뿐인
그런 제도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977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000불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본격적인 혁신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특허청을 상공부 특허국으로부터 분리해서 정식 조직으로 발전을 시키게 됐습니다. 마침 제 자신이 1978년도에 특허청 개청 직후에 특허청 심사관으로 IP와의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4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44년 동안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IP 정책 그리고 또 R&D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산업, 과학, 기술 정책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특허 제도가 어떤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또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작동을 하는지 몸소 느껴오고 지금도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197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특허 수준은 정말 보잘것없었죠. 우리나라는 그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가나 또 최근에 탈레반이 다시 지배하게 된 아프가니스탄 아주 비슷한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WIPO의 특허 연수를 받으러 스위스에 갔더니 그 가나와 아프가니스탄의 특허과장, 상표과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미국, 일본, 유럽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의 선생님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가나 같은 데는 국민소득 수준이 지금도 1인당 GDP가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를 맴돌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지금 측정도 어려운 정도가 됐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었고 1977년에 특허청 개청 이후 정확히 31년 만에 소위 특허의 5대 강국에 속하는 IP5 체제의 일원이 되게 된 겁니다. IP5 체제라고 하면은 특허에 있어서 G5와 마찬가지입니다. 5대 강국의 특허청장이 전 세계의 특허 질서를 논의하는 그런 멤버에 우리가 속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과 함께 특허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한 큰 성취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결국 영국은 특허 제도를 통해서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미국은 신생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정책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도구로 특허 제도를 채택을 했고 일본의 경우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선진국 도약 프로그램으로 특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제가 쭉 나열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의 뚜렷한 정책 의지가 없이 일본의 제도, 미국의 제도를 그냥 도입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방적인 정책 수행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사실은 국가 지재위의 출범과 그리고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IP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이었죠.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회가 출범이 되게 됐고 그로부터 지식재산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2번, 이번에 3번째 이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능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민간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2011년도는 또 상당히 놀랄만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 특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첫 번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1986년도 이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친특허 정책, 프로패턴트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처음으로 특허라고 하는 어려운 파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초의 D램이 미국에 수출되면서 본격적으로 특허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특허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그 파도를 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겪었던 파도는 2002년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들어서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소위 IP를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제 입국을 선언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특허 정책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지제 전략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총리 자신이 지제 전략 본부장이 되는, 그러면서 일본이 지제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은 또 일본 기업의 특허 공세에 시달리는 그런 고비를 또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삼성, 애플 간의 전 세계적인 10개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특허의 이슈가 우리 산업의 발전,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됐다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 보자면 최근 세 번의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슬로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했고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이르러서 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은 민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국회의 의원 입법 형태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부적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아쉬웠던 것은 전 정부의 그런 위원회 출범 이후에 조직 발전이 잘 연계되지 못해서 또 새로운 슬로건인 창조경제 정책 중심으로 가게 됐는데, 창조경제 정책과 지식재산 여러 가지 면에서 연결고리가 많죠. 창조경제는 지식재산이 유통화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창조경제의 가장 정책의 프레임워크 중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잘 스며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창조경제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좀 따로따로 노는 듯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으로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국가지재위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이슈들,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하는 여러 이슈들이 국가지재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이냐는 고민은 늘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또 국가지재위원회와의 어떤 연결고리,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적인 리더십 차원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2011년 7월 20일 날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2012년에 국가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서 지식재산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2년도에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정확히 50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50년 전의 1962년도에 경제 개발 계획의 모습은 아주 러프하죠. 그래서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다한다.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그 당시에 수출 목표를 7억 불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1974년도, 5년도에 가면서 소위 남북 간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서서 남쪽의 GDP가 북한을 앞서서 나가게 된 시점이 1974년, 5년도 경이니까 소위 유형의 자산이 중심이 된 경제개발 계획, 나중에 경제사회개발 계획으로 바뀌고 지금은 정부 주도의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국가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은 발표하지 않습니다만 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이 2012년도가 처음이었고 결국 지식재산 강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1차 계획에 이어서 2차 계획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여기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IP 측면에서 IP 입국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기존의 위원회 간의 어떤 협력 관계, 연계 관계가 충분치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가오는 경제는 결국은 무형의 자산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가 될 텐데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 꽤 오래전부터 무형자산 중심으로 이어졌었죠. 최근 들어서는 S&P 500 기업들의 그 무형자산 비율을 보니까 오션토모라고 하는 꽤 그 IP 밸류에이션으로 유명한 기관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는 90%, 유럽의 경우도 75%, 한국도 꽤 빠른 속도로 50%를 넘겨서 한국의 코스닥 기업들의 무형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니케이 225라고 하는 지표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도에 슬로건으로 많이 내세웠던 지제 입국, 그것이 민간 레벨에서 충분히 어떤 탄력성을 갖고 무형자산 중심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래서 세계 각국의 이제 IP 산업, 과학기술 정책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 경쟁의 시대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반도체 중시 정책은 어디나 다 공통적이고 또 배터리, 수소 경제 거의 대부분의 전략 산업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 놀라운 것은 IP 제도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의 그 정부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그 미국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총체적인 IP 전략이 부재한다. 이제 우리가 좀 더 IP 정책을 가다듬어야 된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특히 그 미국의 경우는 이제 백악관에 있는 장관급의 스커치팽 조정관 IP 인포스먼트 코디네이터가 매년 의회에 애뉴얼 리포트를 보내는데 금년 1월에 보낸 리포트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정책의 반영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IP의 통상 측면에서의 정책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87년도에 지재권 개방을 할 때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소위 스페셜 301조라고 하는 통상법의
추진에 따라서 대단한 그 지재권 개방 압력을 받았는데 트럼프의 정책도 뭐 지금은 일기 제대로 끝났습니다만은 소위 무역과 연계된 통상과 연계된 IP 정책을 강조를 한 편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뭐 과학기술 핵심 기술 개발하자는 논의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긴 했습니다만 마침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2035년까지 15년 동안 IP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서 15년 후에는 세계 IP 1등 국가가 되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존의 과기 혁신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보강하는 정책은 세웠습니다만은 지식재산 전략 본부가 역시 총리실 산하에 있고 또 최근에는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서 경제안보 장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IP가 혁신 정책에도 중요하고 경제 정책에도 중요하지만 역시 안보 정책에도 이제 중요한 함수가 된다. 우리나라와의 여러 가지 수출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아마 그 부처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침 최근 들어서 청와대에서 경제와 기술과 안보가 서로 연계되고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해서 청와대 내부 회의로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특허청의 부의사관 한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에 파견이 나가서 결국 IP 정책의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위 청와대 레벨에서 IP 전문가가 정책적인 이슈의 코디네이션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세계가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 일본의 2021년도에 발표된 계획을 보면은 사실은 뭐 빤합니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에 좀 더 잘 대응할 거냐, 또는 녹색 성장, 그린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결국 국가 안보 이슈하고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다시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역시 IP 문제를 과학기술과 또 산업정책, 이노베이션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10년간의 과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초안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공학한림원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좀 해서 크게 핵심은 세 가지로 저희는 봤습니다. 결국 디지털 전환과 지식재산 제도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정말 크게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산업 생산과 관련되는 거는 산업재산권 또는 문화예술은 저작권 이런 양대 분리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법이 산업재산권법 포한다. 이 두 가지 법제가 서로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시대에 업무상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리 귀속 문제, 직무 발명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작권법에도 똑같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 보호뿐만 아니라 또 빅데이터의 저작권적인 보호, 소프트웨어 보호, BM 특허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학한림원에서 주목한 것은 이런 법적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지재 제도는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 성장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혁신과 성장의 유인 체계로서 이것이 미싱 링크가 없이
모두가 잘 연결되는 그런 지식재산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조세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손을 보고 특허 박스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도입해야 될 시기다 하는 제언을 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 가버넌스 측면에서 우리가 장관급 지식재산 담당이 국무회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최고 지도자의 어떤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련된 정부 조직을 이번 기회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지식재산처와 같은 모양으로 신설하면 좋겠다. 또 그것을 같이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보강이 되고 지식재산 전략회의가 새롭게 확대되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단순히 부의사관 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재산 비서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IP 제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사이에 특허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결국은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너무 많죠. 메타버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아바타가 들고 다니는 샤넬백이 이게 기존의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느냐,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디지털 환경하에서 간접 침해, 또 이 크로스 보더 이코노미가 되는 소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권 침해 행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적절하게 방지할 것이냐, 또 특허 정보의 활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인 정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경이 변하면 전략이 변해야 되고, 전략이 변하면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지금 다가오는 10년의 환경 변화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 그 속에 한국은 엄청난 경쟁의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과거에는 미소 패권 시대였다면 지금 미중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하는 관점, 또 무형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경제 시스템 속으로 갈 때 우리가 IP 가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1962년도에 유형자산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정확히 50년 후에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입안을 해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산업재산권, 이 제도적, 법적 개념들이 굉장히 새로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합한 새로운 지식재산 패러다임 시대에 국가경영 차원에서의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것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근데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과거에는 하드 파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프트 파워도 같이 간다는 거죠. BTS, 오징어 게임, 여기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놀라운 소프트 파워와 기존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하드 파워가 잘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앞으로 10년 동안 실현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들, 이야기들을 많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만기 공동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